오늘 제작 보고회가 아니라 영화제 같은 느낌인데요.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제가 용산 CGV 이 15관에서 정말 많은 제작 보고회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자리가 빈자리가 없는 제작 보고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박찬욱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진짜. 이 소설 원작을 처음 읽고 영화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지가 한 거의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물론 그동안 이 한 작품만 뭐 매달려 온 건 아니지만 또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이렇게 성사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 빨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이병헌 씨 역할 소개 함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쩔 수가 없다에서 유만수 역할을 연기한 이병헌입니다. 감독님만큼 이 영화가 개봉되는 것을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람이 없겠지만 저는 촬영을 하면서도 빨리 영화가 공개가 되고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 또한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저 자신도 너무 커서 이렇게 개봉일이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예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드리는데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과 하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항상 작품 보면서 감탄하는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고 설레요. 그리고 이제 곧 영화 개봉하는데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영화가 나왔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박희순 씨. 예, 안녕하세요. 어쩔 수가 없다에서 선출력으로 선출된 박희수입니다. 라임이 예. 예, 나름 영화 배우로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영화 기다리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OTT 전문 배우로 변신을 귀한 와중에 오랜만에 받은 대본이 박찬욱 감독님의 이 어쩔 수가 없다에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인사를 준비를 많이 해오신 덕에 이제 좀 쉬셔도 되겠어요. 네네. 좀 전에 기자님들이 너무 많아서 나 지금 공황장애 올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지금 이런 그러다가 멘트를. 선출력에 선출된 라임을 몇 개를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성민 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본모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되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앞에 다 길게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드디어 이런 날이 저도 왔습니다. 예, 언제나 한번 감독님과 작업을 해보나 했었는데 드디어 어쩔 수가 없다로 감독님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혜란 씨. 안녕하세요. 저는 어쩔 수가 없다에서 구본모 부인 아라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이 작품으로 만나 뵙게 돼서 특별히 더 기쁘고요.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승원 씨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어쩔 수가 없다에서 고시조 역을 맡은 차승원입니다. 제가 찍었지만 남의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의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찍었는데 이렇게 남의 영화 같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더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감독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친절한 금자씨 이후에 20년 만에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경쟁 부분 초청에 이어서 토론토 국제영화제, 뉴욕 영화제까지 정말 글로벌 영화제들의 지금 러브콜을 계속 받고 계시고 또 부국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소감 어떠신지 좀 여쭐게요. 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했다 하면 20년 만에 뭐 이렇게 되는. 참 사실 금자 씨가 그 경쟁 부문에 간 지 20년 된 건 맞는데 그 뒤에도 병원 씨하고 쓰리몬스터라는 그 옴니버스 영화 3명의 감독이 한 그 작품으로도 비경쟁 부문에 간 적도 있고 또 심사위원으로 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됐다 오랜만에 간다는 기분은 별로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베니스 오랜만에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오래간만에 간다는 거 그게 좀 경쟁 부문에 오랜만에 간다는 게 좀 의미 있는 일 같고 그다음에 부산 영화제도 이제 30주년이기 때문에 개막작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 특히 영광스럽습니다. 한국 영화의 부흥과 함께한 역사라서 더 소중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개봉 전에 낭보들이 전해져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너무나 궁금한 작품 아마 올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기자님들께서도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만들고 싶었던 영화 토크 시작합니다. 감독님, 이 토크 주제 그대로 가장 만들고 싶었던 영화 오래 준비를 하셨고 가장 만들고 싶어 하셨던 작품인데 그토록 이 영화가 만들고 싶었던 이유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글쎄요. 그냥 제가 원래 미스테리 소설 좋아해서 많이 이것저것 읽어왔는데 저 사춘기 시절부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까지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 작품은 없었어요. 되게 미스터리 장르라는 게 뭐 누가 범인을 죽였느냐, 누가 범인이냐라는 그런 그 후더닛 그런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가 풀리고 나면 그냥 다 해소돼 버리는 다시 음미해 보기가 좀 그렇게 재밌지 않은 한번 읽고 나면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작품은 그냥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를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의 심리,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멀쩡했던 보통 사람이 그 사회의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과정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번을 곱씹어 봐도 재미가 있었고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자기가 상대하려고 하는 그 희생자들이 다 자기의 분신 같은 존재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주 씁쓸한 비극인데 거기에 좀 새로운 종류의 좀 부조리한 유머를 이렇게 넣을 만한 가능성이 보였어요. 이 소설 자체도 조금 그런 면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을 내가 만든다면 더 슬프게 웃긴 그런 유머가 많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색다르고 흥미로운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희생자라고 예측하고 있는 분들만 지금 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분은 굉장히 밝고 어이구. 자, 이야기가 어떻게 짜증날라 그러네요. 아니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네 분이 어떻게 다 또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예. 저희가 희생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 아니 예측이 된다라고.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 작품을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병헌 씨. 이번 작품을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처음 감독님께 하셨던 말이 웃겨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비슷한 어조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선 이거 잠깐만 너무 재미가 있는데 감독님이 만드실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웃음의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바르게 읽은 건가? 묻는 차원이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이거 웃기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저 웃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영화를 제가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마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느끼실 거예요. 그냥 그저 웃긴 게 아니고 감독님이 표현하시기를 슬프면서 웃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들면서 우스운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마디로 그냥 웃기는 코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한꺼번에 느끼는 아주 묘한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작품이 탄생할 것 같아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자, 손예진 씨는 정말 오랜만에 영화로 복귀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가워 계시는데 네. 어쩔 수가 없다를 스크린 복귀작으로 선택한 이유 좀 여쭐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박찬욱 감독님이랑 작품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병원 선배님이 이미 캐스팅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캐릭터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다 배제하고 이 작품을 하지 않으면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너무나 강렬한 서사의 이야기였고 책을 딱 덮고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강했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했어요. 네. 감독님을 믿고.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요즘 진짜 아까 이제 뭐 인사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드라마, 영화, OTT까지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종횡무진하시는 우리 박희순 씨. 어쩔 수가 없다 시나리오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감독님의 오랜 팬이기도 하고 작품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대본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첫 장도 보기도 전에. 예. 그리고 나서 대본을 봤는데 병원 씨가 얘기했던 대로 너무 재미있고 굉장히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점점 극적인 갈등이 고조될수록 그 웃음의 강도가 더 커지는, 그러면서도 약간 페이소스가 있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작품을 박찬욱 감독님이 쓰셨다고 하는 그 의아함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했고 감독님 작품 중에 가장 웃음의 포인트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박 감독님이 이번에는 깐느를 포기하고 천만을 노리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말 대중적으로 많은 웃음을 가져가게 될 작품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좋습니다. 우리 이성민 씨 최근작 핸섬 가이즈에서 정말 코미디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한계 없는 연기력을 보여주셨는데 어쩔 수가 없다에서 그 법모 제지업계 베테랑 역할이시죠. 네. 어떤 부분에 끌렸나요? 법모에. 본모에 끌린 게 아니라 법모에 안 끌리셨어요? 놀랍네요. 박찬욱 감독님한테 끌렸습니다. 예. 이 시나리오 처음 받고 빼박이다. 대박이다. 무슨 역할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야 된다. 처음에 제 기억에 정확히 제가 법모 역할인지 모르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수가 난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무슨 역할이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하고
이 작품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어떤 역할인지는 상관이 없네요. 다들 배우분들이 일단 박찬욱 감독님과 한다는 게 중요한데 염혜란 씨도 그러셨나요 혹시? 아니, 저는 시네를 보고 이 역할을 왜 저한테 좀 의아했어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캐릭터였고 약간 걸리는 지문들이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미모 이런 말들이 좀 오. 있어가지고 저 좀 너무 걸려서 이게 저도 이 역할이 제 역할이 맞나? 약간 알아가. 네네네 그랬던 역할이었어요. 네. 네. 지금 뭐 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폭삭 소가수다를 통해서 백상예술대상과 청룡 시리즈 어워즈 모두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왠지 수상을 노릴 것 같은 역할인데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찬욱 감독께서 이제 제작하고 각본에 참여하셨던 전란에서 선조 역으로 정말 강한 인상을 남기셨던 차승원 씨인데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왠지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실 것 같은데 살짝 예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승원 씨? 저런 모습이에요. 오, 네, 저런 아주 순한, 땅에 순딩순딩한. 발을 딱 붙인. 예. 그 전체 영화 중에 제가 그냥 아주 일부 지점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나오는 배우분들이 제가 보기엔 한 47명 정도 되는데 제가 6번째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큰 의미를 제가 두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지금 차승원 씨가 사실 그동안 되게 강렬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차승원 씨가 이제 땅에 발을 탁 붙인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 저런 모습조차도 이제 뭐 감독님께서 다 디렉션 해주셔서 나온 모습이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차승원 씨도 기대하고 저희도 기대하는 작품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토크는 바로 가장 완벽한 앙상블 토크입니다. 자, 여기 계신 배우분들께서 이 영화 어쩔 수가 없다 해서 또 어떤 변신과 매력을 보여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병헌 씨, 정말 지금 8월인데 올해만 해도 천재 바둑기사, 케이팝을 위협하는 귀마,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 거기에 실직한 이제 가장으로 돌아오셨는데 정말 변화무쌍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이번에 다 이루었다 해서 다 잃었다로 변화하는 인물 만수 표현하기 위해서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좀 중점을 두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평범한 그런 인물들이 이 영화에 나와요. 근데 평범한 인물들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들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인물이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을 맞게 됐을 때의 그 심리적 변화나 또 어떤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과연 관객들에게 얼마나 이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설득력 있고 개연성 있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며 우리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저 상황에만 순간순간 맡기게 되면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하고서 계속 드라마를 따라 보다가 어느 순간 빠져나오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들을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려고 늘 애쓰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이병헌이 개연성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시는군요. 자, 사실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들 보면 그 속에 여성 캐릭터들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손예진 씨가 연기한 미리도 너무나 궁금해들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인물인지 어떤 부분 신경 쓰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미리는 이제 가족의 엄마죠. 그 만수의 아내이고 또 아이들의 엄마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첫 하는 작품이어서 그것이 도움이 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이를 낳기 전에도 저는 뭐 아주 많은 아이 엄마 역할도 해보고 이혼녀 역할도 해보고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 아 그게 다르구나. 실제로 경험한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정도로 아이랑 있는 나의 모습이 물론 조금 큰 아이들이긴 했지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리고 엄마의 그 모성이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책임지고 싶어하고 이렇게 뭔가 따뜻한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몰입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왜 저절로 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뭐라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니, 제가 촬영장에서 본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래서 그 저희 아이들이 시원이, 리원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리원이로 나오는 그 꼬마 여자아이가 저희가 차 안에서 촬영을 하거나 뭐 집에서 촬영을 하거나 계속 저희 둘에게 무슨 질문을 하는데 궁금한 게 많을 나이죠. 예. 저는 계속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다가 슛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감정이었죠? 그리고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되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가 예진 씨 물어보면 질문을 하는데 저 답을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 그거는 선배님이 맡아서 하세요. 나는 이 감정 몰입을 해야 되냐고 그걸 대답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게 그래 마음은 진- 그러셨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그때 되게 아이들을 아끼고 아니, 있었구나. 아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우리 아이 딸로 나온 아이가 너무 호기심도 많고 이제 계속 저희한테 뭘 물어봐요. 그럴 수 근데 그게 있죠. 이제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슛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뭘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대사도 좀 있었고 좀 감정적으로 약간 이렇게 대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님이 디테일한 어떤 그 디렉팅을 주실 저는 때 해야 됐기 때문에 저도 있었어요. 선배님은 별로 대사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나는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대사했는데 계속 옆에서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찐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게 보통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면 저도 누군가는 누군가가 대답을 해줘야 한 명이 되잖아요. 대답해주게 놔두고 계속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든요. 저는 이제 운전대를 예. 잡고 있었고 선배님 아이 또 바로 옆에 아버님께서 대답 담당이셨군요. 네. 두 분에게 4주간의 시간을 제가 엄청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지금 우리 또 이병헌 씨와 손예진 씨가 놀랍게도 이런 호흡을 보여주시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첫 호흡이라면서요. 맞아요. 네, 정말 신기하게 이야. 한 번도 못 뵀었어요. 어떠셨어요? 처음 호흡. 아쉬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는 분량에서 호흡하는 게 너무 잘 맞아서 아쉬울 정도로 이제 빨리 끝난 느낌이었어요. 저만 그랬나요? 저도 사실은 예지 씨의 작품을만 계속 보다가 처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됐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어떤 감정 제가 상상했던 아마도 미리가 이렇게 연기를 할 거야라는 것에서 정말 한참 벗어나서 너무나 디테일한 연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리원이한테 대답을 안 해주셨구나. 이거 정말 몰입을 이거 한 달 잘하셨구나. 갑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달 동안 얘기하죠. 자, 리언이와의 또 다른 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 어쩔 수가 없다에 만수와 미리 부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이 부부만큼 또 궁금한 부부가 등장을 하죠. 이성민 씨와 염혜란 씨가 또 부부로 만나셨는데 범모와 아라 범모 두 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범모에게 아라란 아라에게 범모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이가 없고요. 본모에게 아라는 보호해줘야 될 첫사랑, 아라에게 끝까지 책임져야 될 첫사랑. 끝까지 책임져야 될 첫사랑. 아라에게 범모는? 저 범모가 종이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종이의 비유를 하자면 뭐 다른 표현들이 좀 작품에도 좀 나오지만 원고지 같은 남자.
원고지. 네. 아, 한참 많이 찾다가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원고지 같은 남자. 아 그런 의미였어요. 나는 되게 네. 예스럽고 서정적이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편지 쓰고, 굉장히 네. 예스럽고 서정적이고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찾지 않는. 않는. 네, 근데 좀 다르게도 쓸 수 있잖아요, 원고지를. 그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불만이 좀 많은 상태예요. 아, 네. 두 부부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성민 씨는 사실 그 재취업이 절실한 제지업계 베테랑 법모를 연기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방금 이제 원고지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시대와는 조금 동떨어진 인물인 것 같아요. 법모. 예, 그렇죠. 예.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되게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 잘린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모는 유독 약간 그런 성향이 좀 강한 캐릭터이죠. 굉장히 그 예스럽고 정서적인 그런 인물을 또 이성민 씨가 또 어떻게 표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그 염혜란 씨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실제로도 반영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아니 아주 미약한 거였고요. 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스포라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법모에겐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던 어떤 그 물건을 어떻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영화로 확인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지금 말씀을. 너무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고요. 아니 의견을 네, 보탰다. 굳이, 네, 의견을 굳이, 보탰다. 네, 예, 얘기를 좋습니다. 하자면, 네. 과연 그 장면 기대해 보면서 자 만수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선출입니다. 오늘도 지금 센터에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박희순 씨 선출을 연기하면서 내가 연기했지만 나도 선출이 부럽다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남들은 다 힘든데 혼자만 잘 나가니까 그런 점이 부럽긴 한데 그 외에는 딱히 뭐 그렇게 부러운 지점은 없는데 굳이 찾자면은 선출은 그 내적 충돌이 많은 친구라서 그 예를 들자면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데 집은 아무 흔적 그 인적이 없는 조용한 산 속에 살기를 원해요.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 조용한 데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충돌들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 아내가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걸 봤을 때 아내에게 순종하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고 또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에 뭔 소리를 하시는 용기에 실제 살짝, 본인과 다른 완전 예, 역할에 살짝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러움도 있지만 그랬구나. 또 이번에 완전 또 마지막 연기 들으시죠. 변신을 보여주실 예정인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차승원 씨, 사실 차승원 씨가 그 연기하실 때 굉장히 디테일, 그러니까 섬세하게 캐릭터를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가요? 네 고민 안 하세요? 아니, 네, 네. 이번에 조금은 하죠. 예. 이 캐릭터에 있어서는 뭐 감독님의 디렉션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 좀 중점을 두셨나요? 저하고 접점이 있었던 부분은 그 고시조라는 인물이 딸이 있거든요. 네. 딸이 하나가. 근데 저도 딸 있으니까 있죠. 예. 그런 감정을 뭐 아까 손예진 씨도 얘기를 했었지만 확실히 직접 경험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은 좀 차이가 있죠. 특히나 영화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뭐 제가 혜란 씨처럼 뭐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있거든요. 이름 네. 가지고. 이름. 예,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불렀을 때의 그 특이한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나오는. 그걸 좀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감독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캐릭터를 좀 만들어봤다고 같아요. 현장에서 캐릭터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아이디어들 많이 내셨는데 차승원 씨는 이름과 관련된 그리고 염혜란 씨는 물건과 관련된 그 뭐 그런 씬들을 게 아무래도 있었다.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습니다. 감독님 사실 이병헌 씨를 제외하고는 5 배우분들과 이번에 첫 호흡을 맞추셨어요. 그 과정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영화 남이 만든 영화들 또 저기 시리즈 드라마 보면서
눈에 띄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 참 훌륭하구나. 나도 언젠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하게 되죠, 감독들은. 근데 저처럼 이 쓰고 연출하는 사람은 몇 년에 한 편 겨우 만드니까요. 3년, 4년 몇 년에 한 편 만드니까 그런 배우들을 다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뭐 기회를 노리게 되죠.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눈여겨 봐왔던,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박희순 씨 같은 사람은 예전부터 술자리에서도 자주 만나고, 성민 씨도 그렇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아는데 작품에서 만나지 못해서 늘 기회를 기다려 왔습니다. 염혜란 씨 경우는 시상식 디렉터스 컷인가? 마스크걸? 네, 처음 그 상 받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제가 막 그 각본을 쓰고 있던 때라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염혜란 씨 얘기를 했어.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승원 씨는 전란을 같이 했고, 그래서 친분이 있고, 이 시조라는 역할이 등장하는 시간은 비교적 짧은데,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근데 그 만수의, 병원 씨가 연기하는 만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중을 갖는, 심리적으로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결코 이 존재하는 그 느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처지면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이런 캐스팅이 어렵잖아요. 등장 시간은 짧은데 또 비중이 심리적으로는 커야 되니까, 그런 캐스팅 좀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해주겠다고 해줘서 정말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동안 함께하고 싶었던 배우분들과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를 함께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공동경비구역 JSA 그리고 쓰리몬스터 이후에 박찬욱 감독님을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난 박찬욱 감독님 어떠셨나요? 어릴 적에는 사실 그냥 내 거 하느라고 거기 그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힘들고, 그래서 감독님의 뭐 어떤 다른 감독님들과 이 차별화되는 어떤 점들을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20 몇 년 만에 감독님을 만나서 작업을 하는데, 정말 저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관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막 최근 몇 년 동안 감독님이 제일 많이 저한테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언제 한번 영화 연출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주변에서 여러 감독님들이 그런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볼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못했고, 뭐 연기하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감독님과의 그 작업을 통해서 더 나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거장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진짜 못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뚜렷해진 그런 계기가 됐어요. 두 분 앞으로도 계속 감독과 배우로 만나기를 응원하면서, 자, 가장 디테일한 프로덕션 토크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이 작품이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매 작품 정말 아름다운 미장센과 음악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특별한 공간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제 관객들이 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포인트일까요? 만수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태어난 집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그 사업이 실패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집을 떠나서
뭐 평균 10달마다 이사를 가야 했던 그 불우한 시절을 보내고 자수성가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좀 모이자마자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집을 싹 고쳐서 폐허에 가까웠던 집을 깨끗하게 고쳐서 그렇게 살고 이제 손수 뭐 온실도 꾸미고 그네도 달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좀 보금자리로 꾸민. 그래서 실직을 해서 이제 퇴직금도 까먹고 취업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집을 팔아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봉착했을 때 만수가 이제 그것만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모신 배우들 다음으로 중요한 하나의 캐릭터 같은 곳이 그런 캐릭터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감독 아까 보셨지만 유성희 미술감독과 함께 정말 많은 집들을 보러 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를 아산에서 하나 선택을 했는데 저희가 찾아낸 집 그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거기다 덧붙이고 바꾸고 그리고 실내는 다 완전히 새로 해서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구현해서 찍었고요. 이 집과 그리고 그 정원 아까 조경하신 분도 나왔지만 뒷마당과 또 앞마당의 차이, 거기 심겨진 나무들과 꽃이 하나하나 다 신중하게 선택됐고, 아까 미술 감독이 말하는 것은 이제 불란서 양식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70년대, 또 60년대, 70년대 많은 그 집장사라고 불렸죠. 건축업자들이 저런 식의 서양식 주택들을 지어서 똑같이 많이 지어서 팔았거든요. 그걸 불란서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유럽식이다. 뭐 이런 약간의 그 동경하는 마음을 포함해서 불렸던 이름인데 그런 70년대 집장사집 엉터리 유럽 주택인데요. 그것이 갖고 있는 지금 와서 보면은 또 독특한 절충적인 건축 양식이어서 또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나름대로의 그 아까 브루탈리스트라고 하지만 그런 다른 양식의 그 이디엄을 좀 갖다가 붙여서 세상에 없는 그런 독특한 집을 만들었죠. 네, 가족만큼이나 지키고 싶었던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또 하나의 캐릭터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음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에비로드에서 녹음한 오케스트라부터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우리 장기엔 캐라스와 협업까지 하셨는데 그야말로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 좀 음악적인 부분은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 음반이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이 좀 뭐랄까 재밌게 느끼실 것 같은데 뭐냐면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음반에 어느 곡들이 다 수록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차르트서부터 트로트까지 정말 많은 곡들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고 그 이제 다 그것들은 인물들이 듣는 형식으로 등장하고요. 그밖에 이제 진짜 영화 음악 있잖아요. 우리가 스코어라고 부르는 그 스코어들은 약간 좀 현대 음악에 가까운 좀 재즈의 요소도 좀 있고 제가 여태까지 만든 음악 중에서 제일 좀 모던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템포러리 오케스트라 런던의 컨템포러리 오케스트라하고 녹음을 했는데 영화 제작비를 정말 쥐어짜서 막 아껴서 출연료도 막 깎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런던에서 녹음을 하는 비용을 겨우겨우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녹음을 해봤지만 최상의 그 음질, 그 연주자들의 그 실력도 그렇고 그건 정말 최상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음악도 또 하나의 캐릭터네요.
보통 연기를 보러 또 연출력을 보러 이제 극장에 가는데 음악을 들으러도 가야 될 것 같은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이 작품 워낙에 또 기대작이다 보니까 기다리셨던 만큼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우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죠? 네, 전달 부탁드리고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워낙 여러분께서 들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사에서 인사드리는 이유경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멋진 작품 저희 일단 예고편만으로 저도 설레는데 일단 감독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목이 주는 무게처럼 이 작품이 이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한계와 상황을 다루는 듯 해가지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쩔 수 없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배우분들이 맡은 캐릭터가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것 같은 상황이 연기하시면서 있었을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순간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질을 질문해 주셨네요. 사실 원작 소설의 제목은 도끼였고 X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책의 추천사를 쓸 때 했던 말이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한국 영화로 만든다면 제목은 모가지라고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영화의 대사에 그래서 나오죠. 만수가 한국에서는 모가지, 너 모가지야 이렇게 말한다 해고할 때 그렇게 대사화했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게도 정말 제가 그 도끼 또는 모가지 이 두 가지 제목을 다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폭력적인 그러니까 이 해고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글자 그대로 정말 그런 잔인한 폭력 행위, 신체 훼손 막 이런 것을 연상시키잖아요. 특히 악마를 보았다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이병헌 씨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모든 걸 그쪽으로 예. 그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제목을 고쳤고요. 바꿨고요. 이 새로 지은 제목은 생각하면 좀 비겁한 그런 정서가 담겨 있죠.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서 나쁘게 보면 정말 비겁한데요. 그렇지만 또 영화를 보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서 연민을 느끼면은 또 그래 어쩔 수가 없었겠구나 너도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만수의 마음만을 표현한 제목은 아니고 이 영화의 많은 사람 심지어 만수를 그 해고하는 기업의 중역의 입에서도 나와요. 이 대사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정리해고, 뭐 구조조정 이런 얘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슬픈 일이고 또 그걸 행하는 사람들도 늘 하는 말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돌해서 빚어내는 그런 비극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우분들께도 질문 주셨는데 몇 분만 좀 들어볼까? 한두 분만 그 캐릭터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그 순간. 네. 이병헌 씨, 네. 저는 아까 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실제로 제가 입으로도 여러 번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유만수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깔리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니까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 마음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민 씨는 어떻습니까? 예, 저의 캐릭터는 그 무기력함으로 인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좀 예. 무기력함에서 오는 어쩔 네네네. 수가 없는 상황. 네. 좋습니다. 예, 아마 이제 영화를 보시고 나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말인지 더 정확하게
예, 오시지 않을까 싶은. 차승원 씨도 혹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혹시 받으셨나요? 아, 오른쪽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박찬욱 감독님께 질문드릴게요. 극장 영화랑 OTT 영화의 경계가 모호해졌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관객들이 극장을 잘 찾지 않는데 작품 흥행을 위해서라면 극장보다 OTT를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극장 개봉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극장 영화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박희순 배우님 멘트를 활용해서 이번 영화 목표가 1000만이신지, 그러면 이제 깐느박이 아닌 천만박이라고 불려드리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극장 개봉을 선택하신 이유부터 여쭤보셨네요.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렇겠죠. 어려서부터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항상 영화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기본값이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촬영할 때서부터 또 특히 후반 작업에서는 더 그런데 뭐 작은 소리, 정말 무심코 지나갈 법한 뭐 밤에 우는 새 소리, 또 색깔도 그래요. 정말 화면 구석에 조그맣게 보이는 어떤 부분에도 시간을 들여서 매만지는 그런 공들인 작업들이 좀 그래도 큰 스크린, 그리고 좋은 스피커, 그리고 또 중간에 멈출 수 없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이런 깜깜한 폐쇄된 환경에서 감상을 해야 제가 여러분께 선사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다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극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에게는 우선이고, 그렇지 않고 좀 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시리즈를 선택해 왔고요. 그다음에 1000만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언제나 그렇게 목표를 해서 영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이번이라고 특별히 새삼 뭐 다를 건 없습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오셨는데 깐느가 먼저 인정을 한 거고, 또 우리 그 박희순 씨가 생각할 때 이번에 너무나 대중적인 작품으로 오셔서 아마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좀 첨언을 해주시죠.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몇 달 동안 저는 사실은 후반 작업할 때 그 편집실이든 뭐 화면 조정을 하든 뭐 할 때 찾아가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감독님이 자주 놀러 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도 제 작품 중에 제일 많이 후반 작업할 때 놀러 갔던, 감독님 편집하시는 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했었던 작품인데, 나중에 이제 모든 편집이 다 끝나고 색 조정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작업을 이제 할 때는 좀 큰 화면으로 조금 소극장 같은 데서 하세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큰 극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그리고 사운드를 들으니까 편집할 때 못 봤던 표정들, 배우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되게 디테일하고 저런 재밌는 표정이었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놀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한 그런 표정까지도 다 또 살려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도 되게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배우들이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연기하는지 잘 모르실 때도 있구나, 그냥 섭섭함도 약간 있었어요. 이번에 촬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됐네요, 우리 이병헌 씨는. 네, 이번에 스크린으로 봐야 정말 더 잘 보이는 그런 아주 섬세한 표정들과 연출력이 있겠죠. 감독님이 이 영화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배우들, 캐릭터들이 종이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되게 맞닿아 있네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 왼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AP통신의 박주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짧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베니스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해외 관객들에게 이 포인트를 좀 중점 있게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보도로 미국 작가조합에 좀 제명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억울하신 부분이나 뭐 다른 코멘트가 있으시면 그거 좀 공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에서 제가 할리우드 뭐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게 실제로 만약 그렇다면 이게 좀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영화 만들 때 오로지 한국 관객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 유머라든가 농담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정서, 뉘앙스 뭐 이런 것을 잘 그러려고 하지는 않죠.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게 외국인 관객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영화를 특히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오래 살아남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년, 100년 후에 미래 세대도 찾아서 보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더 극장용 영화에 매달리는데, 그런 그 미래 세대도 지금 사람들처럼 웃고 울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면 지금 당대 외국인에게도 그렇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특히 뭐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 특별히 뭐 이런 걸 유심히 봐주세요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없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가요가 많이 사용돼요. 그 조용필 씨, 김창완 씨, 또 배따라기, 뭐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들으면 참 노래가 재밌고 아름답구나라고 느끼시려고 확신하는데요. 이런 한국의 훌륭한 가요들을 외국인들이 들으면 더 재밌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조합, 그거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요즘에 보도가 많이 되었고 저희 입장이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덧붙일 말씀이 따로 없네요. 다 뭐 드리고 싶지만 덧붙일 게 없고, 그냥 저의 그 활동, 작가로서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나 뭐 제한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지금 뭐 다양한 질문이 이미 나왔는데,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중앙, 살짝 왼쪽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손예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또 워낙 이제 오랜만에 이제 스크린 복귀하셔서 기대하시는 관객들이 많은데 그 심경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제 워낙 다양한 영화에서도 매력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좀 어떤 모습 만나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또 개봉, 관객들 네. 만나는 소감부터.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약간 신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감독님과의 작업이 너무 궁금했고, 이 선배님이 어떻게 연기할지 실제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병헌 선배님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할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밀이라는 역할로 막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만수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그 폭도 너무 넓었고 그 차지하는 것들이 너무 커서 저는 사실 굉장히 미미하게 이제 거의 약간 개미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나와요. 그래서 다들 지금 당황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됐었고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번 작품 하면서 저는 약간 저의 조금이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관객분들이 봐주시면 그걸로 저는 큰 만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네,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거짓말이라고 저- 생각해요. 다 거짓말. 차승원 씨는 네. 영화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이렇게 조그만 역할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진 씨는 영화를 보고도 저렇게 말한다면 저건 거짓말이죠. 정말 역할이 저는 이제 아주 만수 아주 선배님의 큰- 이 아주 큰 에너지랑 에너지에 부분에, 비해서 이제 개미 정도다라는 얘기를 영화 후반부에 가면 완전히 지배하는 캐릭터고 아이 뭐 손예진 저는 씨. 저 예.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볼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사랑스러운 인물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점점 약간 더 단호하고 엄격하고 좀 무섭기까지 한 그런 아주 굉장히 성숙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정말 신인의 마음으로 현장에 가셨을 것 같고 이번에 미리가 그 댄스가 취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미리 댄스 연습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댄스 연습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감독님이 거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더 충격적인 말은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정말 충격의 정말 연속입니다. 예. 촬영하는데 속으로 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나 진짜 저 정도 나오는데 나 한 달, 두 달을 연습, 세 달? 거의 가까이 정말 연습 많이 그거 했거든요. 저희가 공약으로 근데 우리 또 감독님이 손예진 씨 되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정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 거여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그 정도가 아니었나요, 감독님? 그래서 다 잘렸어요. 네, 감독님 말을 아끼고 계십니다. 자, 이게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그 손예진 씨의 그 2달 연습한 춤은 나중에 공약으로 따로 SNS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마 오늘 더 많은 질문이 있으셨겠지만 나중에 언론배급 시사회 이후에 또 질문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차승원 씨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까요? 날이 계속 안 풀리네요. 할 때가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개봉할 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메란 씨. 네, 보면 볼수록 얼마나 공들인 작품인지 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씨. 예, 저희는 어쩔 수가 없다 제작 보고회장이 있습니다. 폭로 전장이 아니라 서로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늘 그렇지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유럽의 유명한 미술관을 가서 굳이 몇 시간씩 줄 서서 영화를 그림을 보듯이 저희 영화 역시 그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줄 서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를 훌륭한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영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순 씨. 예, 저도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아주 많이 웃었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며칠간 계속 맴도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가사가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라는 가사였습니다. 예, 너무 재밌지만 그 페이소스가 깊게 남는 그런 잔향이 남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예진 씨. 정말 한 번만 와서 봐주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씨.
이렇게 좋은 정말 저도 팬인 그런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고 게다가 박찬욱 감독님 깐느박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정말 안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영화를 보면서 와 정말 너무 좋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분을 또 영화를 보면서 오래간만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욱 감독님. 예, 실직의 문제, 해고자의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너무 어둡고 무겁고 막 심각하기만 한 그런 영화를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 사는 이야기는 어떤 슬픈 이야기에도 들여다보면 볼수록 또 우스운 구석들이 있고 웃기면서 슬프다기보다는 웃겨서 슬프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슬퍼서 웃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던져놓고 그거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비웃는다거나 그런 종류의 웃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고 이웃에게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을 다 그런 감정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